형님들, 저는 삼돌이만 있으면 됩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을 나누었습니다. 큰형은 집을, 둘째 형은 가축을 받았습니다. 막내 덕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머슴 삼돌이를 선택했습니다. 형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연 덕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사 댁은 충청도의 어느 고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양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가세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유산을 나누던 날 막내 덕우는 조용히 형들의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집에 아버지 박진사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집과 문서를 가져갔고 둘째는 남은 가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힘도 약하고 일도 서툴며 먹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머슴 삼돌이일 뿐이었습니다. 형들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저 밥만 축내는 녀석은 그냥 내쫓는 게 나아. 녀석을 가져갈 사람은 없겠지? 형들의 말에 삼돌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삼돌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덕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삼돌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형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막내야 제정신이냐? 집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저 쓸모없는 놈을 택하겠다고? 둘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덕우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10년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 정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하하, 막내, 내 놈 참 어리석구나? 저 녀석 하나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둘째 형이 비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어떻게든 되겠지요. 덕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머슴 하나 먹여 살리다 굶어 죽겠구만. 형들은 허허 웃으며 노자돈이라고 엽전 몇 냥을 던졌습니다. 덕우는 삼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삼돌아, 예, 도련님. 삼돌이가 주먹밥을 입에 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한다. 예? 도련님과 저 둘이서요? 그래,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덕우가 말했습니다. 삼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쓸모가 없는데요. 힘도 약하고 일도 못합니다. 그저 먹기만 잘하는데 괜찮다. 나도 양반이라 일을 못하니 비슷하지 않느냐? 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이다. 덕우가 삼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덕우와 삼돌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큰형이 집을 차지했으니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둘은 작은 보따리 하나씩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삼돌이는 길을 걷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십니까? 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걷자. 사람 사는 곳이라면 우리 둘 자리가 하나쯤은 있겠지. 덕우는 삼돌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막막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으로 자란 그는 돈 버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삼돌이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10가구 남짓한 작은 곳이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주막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그래야겠구나. 두 사람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두 사람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이 마을엔 병이 돌고 있습니다. 덕우는 놀라 물었습니다. 병이라뇨? 여럿이 쓰러졌고 의원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약이 없다더군요. 그러니 손님도 큰일 치르지 마시고 여길 떠나십시오. 도련님, 우리 다른 마을로 갑시다. 삼돌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덕우는 갈 곳이 없었고 방이 있다는 것이 어디냐 싶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도련님, 병이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괜찮을 거야. 덕우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삼돌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의원으로 보이는 노인이 약상자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마침 주막 밖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덕우는 서둘러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마을 병을 고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천마라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하기 어렵고 독초와 닮아 있어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의원이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천마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천마요? 이 병을 고치려면 이것보다 10배는 많은 양이 필요한데.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삼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 약초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의아해하며 천마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삼돌이는 그것을 코끝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삼돌이는 천마 냄새를 맡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삼돌이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냄새 예전에 맡은 적이 있습니다. 덕우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어디서? 삼돌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나 숲에서 며칠을 헤매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바위 틈에서 이 냄새와 비슷한 향이 났습니다.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아무 풀이나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나는 풀을 씹었을 때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덕우는 삼돌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풀은 바위가 겹겹이 쌓인 곳, 물이 조금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정확한 길은 모르지만 그 자리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덕우는 말없이 삼돌이를 보았습니다. 삼돌이는 자신이 실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덕우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삼돌아. 삼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기억이면 충분하다. 네가 살아남았던 냄새라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 말은 오랜 비난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삼돌이에게 찾아온 첫 인정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삼돌이는 기억 속 풍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고 그 옆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으려 주변의 나무, 바람 방향, 풀 냄새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덕우는 묵묵히 뒤따르며 삼돌이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삼돌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공기 속 향을 맡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숲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바위가 겹겹이 쌓인 자리, 습기가 도는 그늘, 작은 물줄기. 삼돌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위와 습지 사이 어둠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천마입니다. 덕우는 즉시 손을 보태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흙을 걷어냈습니다. 운 좋게도 한 뿌리가 아니라 5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의원은 천마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곧장 약을 다렸습니다. 냄새는 진했고 쓰러진 환자들 입술에 약이 닿자 미세하게 숨결이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열이 줄고 이틀째에는 신음소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한 사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을 누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마을은 안도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었고 며칠 안에 마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우와 삼돌이 앞에 쌀과 옷가지를 내놓으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의원도 다가와 삼돌이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냄새만으로 약초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소. 귀한 재능
재능을 가졌구려. 삼돌이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이 재능을 잘 살리시오. 의원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덕우와 삼돌 두 사람은 주막방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우는 말했습니다. 삼돌아, 네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 삼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산에서 이것저것 먹어본 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다만 쓸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지. 삼돌이는 그 말을 오래 되새겨 기억에 박았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을 거둬주고 믿어주고 재능을 발견해준 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도련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덕우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삼돌아, 우리가 약초를 팔아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장사를 하고 너는 약초를 구하는 거다. 예, 도련님. 두 사람은 그렇게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삼돌이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천마를 비롯해 도라지, 더덕, 작은 산삼까지 찾아냈습니다. 덕우는 그 약초를 바구니에 담아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약방 주인은 보자기를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골 약초꾼이 있소. 돌아가시오. 두 번째 약방도 세 번째 약방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덕우를 믿지 않았습니다. 덕우는 낙담해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돌이는 덕우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직접 보여주면 믿지 않을까요? 덕우는 잠시 그 말을 생각했고 다음 날 둘은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가장 큰 약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주인이었지만 덕우의 간청 끝에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말린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저 중에서 천마를 골라보시오. 삼돌이는 조용히 선반 앞에 섰습니다. 하나씩 냄새를 맡는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소. 이어서 주인은 약초에 천을 덮어 가져왔습니다. 삼돌이는 냄새만 맡고 이름을 짚어냈습니다. 당귀, 황귀, 인삼 모두 틀림없었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 말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로군. 좋소. 당신들이 가져온 약초를 믿어보겠소. 모두 주시오.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과 첫 거래를 한 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약방 주인도 삼돌이가 가져오는 약초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향도 좋고 뿌리가 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희귀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소. 약방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값도 점점 올려주었습니다. 삼돌이는 매일 산으로 올라갔고 덕우는 약재를 손질하고 거래처를 챙겼습니다. 둘의 손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읍내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데 냄새로 귀한 약재를 구분한다더군. 없는 약초도 찾아온다던데.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삼돌이가 가져오는 약재는 입소문보다 먼저 약효로 증명되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노인은 삼돌이가 캐온 당귀를 달인 약을 먹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오래된 기침에 시달리던 환자도 삼돌이의 약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덕우는 꾸준히 약방과 약재 거래를 이어가며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때로는 가격을 흥정했고 때로는 물량을 조절했으며 약방에서도 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산에 오르며 자연스럽게 냄새, 풀에 자라는 자리, 돌의 습기, 나무의 나이까지 읽어냈습니다. 그 능력은 마치 그가 원래 산과 이어져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소문은 읍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내였는데 허리춤에는 은장 계산자가 달려 있었고 손끝에는 장사꾼 특유의 느긋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덕우에게 명함처럼 접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약재를 취급하는 조유혼이라 하오. 소문을 듣고 왔소. 덕우는 깍듯이 예를 갖췄고
받고 조유원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말이란 늘 반은 부풀려진 법이요. 자, 직접 확인해보고 싶소. 그는 보자기를 풀어 말린 약재를 넓은 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고 오래 묵어 색도 흐릿했습니다. 조유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산삼도 인삼도 독초도 섞여 있소. 구분해 보시오. 사람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삼돌이는 급하지 않게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향을 맡고 잠시 생각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을 들어 냄새를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경꾼들의 얼굴엔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갔습니다. 마침내 삼돌이는 작은 뿌리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산삼입니다. 조유원은 그저 천천히 가까이 와 뿌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가지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제야 사람들이 용성거렸다. 그러나 조유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오. 자, 이번에는 영지버섯을 찾아보시오. 삼돌이는 천천히 여러 약초를 향해 손을 옮기다가 진한 숲 냄새가 묻은 한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오래된 습기와 쓴 향, 그리고 은은한 단내가 납니다. 조유헌은 이번엔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건 놀라운 재능이구먼. 조유헌은 팔짱을 끼고 삼돌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소. 자네의 솜씨와 그간의 평가를 확인했소. 거래를 제안하겠소. 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원하십니까? 조유헌은 손가락 2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산삼 2뿌리, 영지는 넉넉히, 나머지는 자네 재량. 대신 내가 먼저 살 권리를 가진다. 어떻소? 삼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많은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덕우는 그런 삼돌이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러자 조유헌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소. 서두를 필요 없지. 중요한 건 질이요. 개수는 나중 문제요. 그 말에 삼돌이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조유헌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우리는 장사 동무요. 그날 이후 약초 거래는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덕우는 약초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관했고 장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산을 탐색했으며 발걸음은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빈손으로 내려왔지만 어떤 날은 희귀한 약초를 손에 넣었고 그럴 때마다 약방과 조유헌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점점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총구석 떠돌던 양반과 쓸모없던 머슴이 아니라 귀한 약초를 다루는 믿을만한 상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안 형편은 안정되었습니다. 덕우는 작은 집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들였습니다. 삼돌이는 새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우가 말했습니다. 삼돌아, 네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삼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 어디서 떠돌며 주먹밥만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보여줬으니 생긴 거다. 그러나 소문은 좋은 소문만 도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들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수군댔습니다. 그 양반댁 막내 요즘 돈을 꽤 번다더라. 처음엔 부러움이었지만 곧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형제 대신 머슴 하나 데리고 산다니 그게 말이 되나? 또 다른 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형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지? 그 말에 몇 사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 돈 가지면 변하는 거지. 피부치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거다.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된 말은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말은 발이 달린 듯 마을과 장터를 돌아 닿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덕우의 두 형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지만 이내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둘째 형이 입을 삐뚤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머슴놈이 약초를 찾아오고 막내가 팔아서 돈을 번다더군요. 큰형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덕에 자란 놈이 이제 우릴 잊었다는
무슨 뜻이지? 두 형의 머릿속에서 삼도를 버리려 했고 막내를 맨손으로 내쫓았던 기억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둘째 형이 웃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정말 그만큼 잘났는지. 큰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해야겠다. 우리가 준 머슴 하나로 감히 우리 위에 서려 한다면 그냥 넘길 수 없지. 며칠 뒤 덕우가 사는 집 앞에 두 형이 도착했습니다. 덕우는 뜰에서 약초 뿌리를 다듬다 그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형님들, 어쩐 일이십니까? 동생이 장사로 이름을 날린다 하니 궁금해서 와봤지. 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삼돌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네 능력이 궁금하다. 약초를 냄새만 맡고 구별한다지? 삼돌이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이 벽장에 놓인 약자루들을 가리켰습니다. 좋다. 그럼 시험해보자. 이 중에 천마가 있을 텐데 맞춰보거라. 덕우가 말리려 했지만 삼돌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약초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삼돌이의 손끝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삼돌이는 한 뿌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천마입니다. 둘째 형이 냉소했습니다. 어찌 확신하느냐?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약간 단내가 나는데 그 끝이 아주 약하게 쓰고 뿌리 껍질 가까이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독초는 비린내는 나지만 단내는 없습니다. 둘째 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형은 다른 약초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삼돌이는 향을 맡더니 말했습니다. 황기입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입니다. 큰형은 또 다른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말린 인삼입니다. 오래 묵은 것이 아니라 4, 5년 정도 묵었습니다. 둘째 형이 흠칫하며 덕우를 보았습니다. 저 녀석 정말 알긴 아는 것 같구나. 삼돌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맞고 확인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허풍도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익숙한 사람의 손놀림,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마침내 큰형이 말했다. 그래,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군. 덕우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품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형은 잠시 더 머물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형이 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기대 이상이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입맛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둘째 형은 삼돌이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재주는 인정하지. 하지만 약초 따위 향으로 구별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덕우는 두 형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형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삼돌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두 분이 화나신 걸까요? 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화가 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욕심이 난 것인지. 하지만 조심하자.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하니까. 삼돌이는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형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게. 삼돌이가 다녀간 뒤였고 바위 틈엔 작은 약초 무더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맡을 수 있다면 우리도 맡을 수 있겠지. 큰형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냥 코로 맞고 씹어보면 되는 걸 아니겠느냐. 두 사람은 풀을 하나씩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한 풀은 썩고 한 풀은 맵고 또 한 풀은 신맛이 났습니다. 둘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대단할 것 없다. 그냥 맛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풀을 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풀은 쓴맛 끝에 혀끝이 마르기 시작했고 어떤 풀은 씹자마자 쓴내가 목 깊숙이 달라붙었습니다. 큰형이 이를 찡그렸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귓가가 울렸습니다. 둘째 형이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형님,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큰형도 벽을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이 풀 독이었나?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은 땅을 딛지 못했고 거리의 나무는 둘로 셋으로 부서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두 형은 마을 어귀를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눈은 흐리멍덩했고 말은 흐트러졌습니다. 저리 꺼져라. 내가 양반이다. 큰형이 허공에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은 들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용이 날아간다. 잡아라. 잡아. 떠돌던 행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건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무섭구나. 며칠 뒤 소문이 덕우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 두 분이 미쳐 돌아다닌다 합니다. 덕우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한 이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사람, 지나가던 행상, 심지어 읍내 사람까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덕우는 결국 삼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봐야겠다. 삼돌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형들이 있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가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사람들 틈 사이에서 덕우가 본 것은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큰형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고 둘째 형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쥐고 이게 금이다!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덕우는 조용히 다가가 형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들, 저입니다. 덕우입니다. 그러나 큰형은 그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누구냐? 왕 앞에서 까불지 마라. 둘째 형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리 가라 도깨비.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삼돌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십시다.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덕우는 형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일은 많지만 피부치를 길 위에 버려둘 수는 없구나. 그리고 그는 형들을 조심스레 달랬습니다. 그 길은 길고 더뎠지만 형들은 덕우의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며칠 동안 덕우는 형들을 돌보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도 와서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초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면 완전히 뿌리가 박힌 상태입니다. 더는 손 쓸 수 없겠습니다. 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과의 지난 시간이 떠올랐고 화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는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피부치라는 이름 아래 얽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우는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삼돌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후회하십니까? 덕우는 오래 생각한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한다. 형님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온 것뿐이지. 그러나 그 말 뒤엔 작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다만 피부치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삼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곁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형들을 돌보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 삼돌이는 더 깊은 산을 탐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삼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이걸 보십시오. 상자 안에는 짙은 윤기가 도는 산삼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100년은 묵은 산삼이구나. 삼돌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덕우는 그 산삼을 읍내 제일 큰 약방에 가져갔습니다. 주인은 산삼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감탄했습니다. 이건 함부로 값을 매겨선 안 되는 약재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장부를 꺼냈습니다. 은자 500냥을 드리겠습니다. 덕우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읍내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향으로 약을 구별하는 약초꾼과 그를 믿은 양반이 있다더라. 없는 약도 찾아오는 이들이라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두 분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은 관아에 들렀고 사또는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병환 중이신데 필요한 약재가 있다 하십니다. 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또는 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영지와 백년 묵은 산삼입니다. 다른 약재상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혹시 두 분이라면 말끝은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또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라의 은인이 되어 주십시오. 삼돌이는 곧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비를 맞고 돌을 넘고 숲 사이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넓게 자란 소나무 뿌리 아래 곧게 자라난 영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굽이진 백년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것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약재를 본 사또는 감격했습니다. 바로 그 약재는 한양으로 보내졌고 보름 뒤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임금께서 쾌차하셨다. 덕우와 삼돌이는 임금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궁하는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겸손했습니다. 임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의 병을 낫게 한 이들이 바로 그대들이냐. 두 사람은 깊이 절했습니다. 이 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덕우에게는 벼슬을, 삼돌이에게는 상금을 내리겠다. 궁중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덕우는 관직에 올랐고 삼돌이는 조선 최고의 약초꾼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형들은 여전히 집 안방에 머물렀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덕우는 형들의 머리를 빗어주고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삼돌이도 형들의 밥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리, 대단하십니다. 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가 배운 것은 하나뿐이다. 사람을 버려선 안 된다. 삼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의 창문 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청솔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오래전 인연의 숨결 같았습니다. 덕우는 천천히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삼돌아,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당에는 긴 세월이 남긴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배신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으며 고난도 있었지만 끝내 그 길 끝에는 서로를 잃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다 여겨지던 머슴 삼돌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를 믿어준 덕우는 결국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대하고 믿어준다면 세상 또한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과 조롱으로 남을 깎아내린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었지만 따뜻함을 놓지 않은 사람은 끝내 자신의 복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신 밤 되시길 바랍니다.